29.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다행이야. 세 번째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 세 번째 종소리는 제정 러시아의 기차역에서는 세 번의 종소리로 기차의 출발을 알렸다. 첫 번째 종은 출발 15분 전에, 두 번째는 출발 5분 전에, 마지막 종은 출발 시각에 울린다. 세 번째 종소리가 들릴 때까지 객차 안에서 길을 막고 서 있던 오빠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한 후 안나 아르카디예브나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안누시카와 나란히 좌석에 앉아 어두침침한 침대차 안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내일이면 세로지아와 알렉산드로비치를 보겠구나. 그리고 난 예전처럼 모범적이고 습관적인 생활을 하게 되겠지. 안나는 그날 내내 자신을 사로잡은 근심 속에서도 즐겁고 분명한 태도로 길 떠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작고 민첩한 손으로 빨간 손가방을 열고는 작은 방석을 꺼내 무릎에 얹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감싼 후 자리에 앉았다. 병약한 부인은 벌써 잘 준비를 했다. 다른 두 부인은 안나에게 말을 건넸고 뚱뚱한 노부인은 다리를 감싸며 난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안나는 부인들에게 몇 마디 대꾸를 했지만 어쩐지 대화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안누시카에게 작은 등불을 꺼내라고 하여 그것을 좌석 손잡이에 걸고는 작은 손가방에서 페이프 나이프와 영국 소설을 꺼냈다. 이 페이프 나이프는 왜 꺼내느냐면 당시에 새로 출간되는 책들은 바깥쪽 세로 모서리가 절개되지 않은 상태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신간을 읽기 위해서는 책의 낱장을 자르는 전용 이 나이프, 페이프 나이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영국 소설을 꺼냈다. 처음에는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선 주위의 소란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그녀를 방해했다. 그런 다음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기차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왼쪽 창문을 두들기며 유리창에 달라붙는 눈, 옷가지를 몸에 칭칭 감은 제 차장 옆을 지나치며 눈을 막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바깥에 불고 있는 매수운 눈보라에 대해 사람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그녀의 주위를 흩뜨렸다.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풍경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들컹거리는 기차 소리와 문을 여닫는 소리, 창밖에 날리는 눈, 열기에서 냉기로 다시 냉기에서 열기로 급격하게 바뀌는 실내 온도, 으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아른거리는 얼굴들, 똑같은 목소리. 그러는 사이 안나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안누시카는 한 짝에 구멍이 난 장갑을 낀 넓적한 두 손으로 무릎 위에 놓인 빨간 손가방을 붙잡고서 졸고 있었다. 안나 아르카디예브나는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했지만 책을 읽는 행위,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반영을 쫓는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소설의 여주인공이 환자를 간호하는 장면을 읽으면 그녀도 발소리를 죽이며 병실을 돌아다니고 싶었다. 또 의원이 연설을 하는 장면을 읽으면 그녀도 그 연설을 하고 싶었다. 레이디 메리가 말을 타고 사냥감을 쫓거나 새 언니를 골리거나 대담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에서는 그녀도 직접 그것을 똑같이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그마한 손으로 매끄러운 페이퍼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책을 읽으려 애썼다. 소설의 남자 주인공은 이미 영국인으로서의 행복과 남작의 지위와 영지를 손에 넣기 시작했다. 안나도 그와 함께 그 영지에 가보고 싶었다. 그런데 문득 그녀는 그 주인공이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이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워할까? 난 도대체 왜 수치스러워하는 거지? 그녀는 모욕과 놀라움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책을 내려놓고 좌석의 등받이에 기댄 채 페이퍼 나이프를 양손으로 꽉 쥐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았다. 모든 것이 좋았고 유쾌했다. 그녀는 무도회를 떠올리고 브론스키를 떠올리고 사랑에 빠진 그의 순종적인 얼굴을 떠올리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떠올렸다. 수치스러워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바로 이 부분의 기억에서 수치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녀가 브론스키를 떠올린 순간 마치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따뜻해, 아주 따뜻해, 타는 듯이 뜨거워.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녀는 고쳐 앉으며 스스로에게 단호히 물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난 이것을 직시하는 게 두려운 걸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과연 나와 저 풋내기 장교 사이에 단순한 지인관계를 뛰어넘은 어떤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건가? 아니,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녀는 경멸 섞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도무지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창 표면을 따라 페이퍼 나이프를 움직였다. 그리고는 매끄럽고 차가운 유리에 뺨을 갖다 대고 있다가 불현듯 운이 모를 기쁨에 사로잡혀 자칫 소리내 웃을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경이 줄감기에 조인 현처럼 점점 더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눈동자가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고 가슴 속의 무언가가 숨을 막고 이 흔들리는 어둠 속의 모든 형상과 소리가 그녀의 마음에 매우 또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느꼈다. 기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아니면 아예 멈췄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욕의 순간이 끊임없이 그녀에게 찾아왔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누시카일까? 아니면 전혀 낯선 사람일까? 저기 손잡이에 걸린 게 뭘까? 덜 외투일까? 아니면 짐승일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지? 나 자신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그녀는 이런 몽환적인 상태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그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것에 몸을 맡길 수도 자신을 억누를 수도 있었다. 그녀는 냉정을 되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덮개를 치우고 방한목의 목도리를 떼어냈다. 그녀는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간 긴 무명 외투 차림으로 객차에 들어온 야윈 남자가 화부라는 것, 그가 온도계를 보았다는 것, 그를 뒤따라 문으로 눈보라가 들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시 모든 것이 뒤섞이고 말았다. 허리가 긴 이 남자는 벽에서 무언가를 긁어내기 시작했고 노부인은 객차의 길이만큼 다리를 쭉 뻗은 채 객차 안을 검은 구름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마치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기라도 하듯 어떤 날카로운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그러자 빨간 불이 눈을 부시게 하더니 곧 모든 것이 벽 속으로 숨어버렸다. 안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섭지 않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눈으로 뒤덮인 사람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뭐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기차가 역에 가까워 왔다는 것과 그녀에게 소리 지른 남자가 차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안누시카에게 벗어놓은 목도리와 쇼를 다시 달라고 부탁하여 그것을 걸치고는 문으로 향했다. 나가시게요? 안누시카가 물었다. 응, 찬바람을 쐬고 싶어. 여기 너무 더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그녀에게 몰아쳐 그녀는 문을 사이에 두고 눈보라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그녀에게는 이런 것이 즐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은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휘파람을 불며 그녀를 휩쓸어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디찬 쇠기둥을 한 손으로 세게 잡고 옷을 단단히 여미며 플랫폼으로 내려가 객차의 뒤편으로 갔다. 승강구에는 바람이 강했지만 객차 뒤편의 플랫폼은 잠잠했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눈이 날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는 객차 옆에 서서 플랫폼과 불이 환하게 켜진 역을 둘러보았다. 30. 지독한 눈보라가 몰아치며 객차의 바퀴 사이에서 기둥 위에서 역 구석에서 윙윙 소리를 냈다. 객차, 기둥, 사람 등 눈에 보이는 것마다 한쪽이 눈으로 덮인 채 그 위로 점점 더 많은 눈이 쌓여갔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잠잠해졌다가 그녀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또 격렬하게 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유쾌하게 담소를 나누고 플랫폼의 널빤지를 삐걱거리며 돌아다니고 커다란 문을 쉴 새 없이 열었다 닫았다 했다. 사람의 구부러진 그림자가 그녀의 발밑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었고 뒤이어 쇠를 두들기는 망치 소리가 들렸다. 전보를 줘. 눈보라치는 어둠 속 저편에서 성난 목소리가 울렸다. 이리로 오십시오. 28호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옷을 겹겹이 껴입은 사람들이 눈을 맞으며 달려갔다. 담배를 입에 문 두 신사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공기를 흠뻑 마시기 위해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객차의 기둥을 잡고 안으로 가고자 머프에서 손을 뺐다. 그 순간 군인 외투를 입은 사람이 그녀 옆에 나타나 등불에 흔들리는 불빛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자마자 그가 브론스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모자의 차양에 손을 올리더니 허리를 굽히며 무언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무언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아무 대답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그늘에 서 있긴 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과 눈빛을 보았다. 아니,
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어제 그녀에게 그토록 강한 인상을 준 순종적이고 환희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브론스키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영혼이 똑같은 수백 명의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만난 첫 순간부터 기쁨에 찬 자신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로서는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치 그에게서 그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녀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라는 고백을 듣기라도 한 듯 그녀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 기차에 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어째서 모스크바를 떠나나요? 그녀가 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생기가 빛나고 있었다. 어째서 떠나느냐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걸. 그가 말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장애문을 뚫기라도 한 듯 바람이 객차의 지붕에서 눈으로 와르르 쏟아내리고 어디선가 뜯겨나온 쇠조각을 덜컹덜컹 흔들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기관차의 굵은 기적 소리가 구슬프고 어물하게 울려 퍼졌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눈보라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어떤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그녀의 영혼이 갈망하던 그 말을, 그녀의 이성이 두려워하던 그 말을 입 밖에 꺼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격렬한 싸움을 보았다. 내 말이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정중히 말했다. 그가 공손하고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나 확고하고 완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듣기 거북한 말이군요. 부탁이에요. 당신이 좋은 분이라면 당신이 지금 한 말을 잊어주세요. 저도 잊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당신의 몸짓 하나하나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만해요. 그녀는 이렇게 소리치며 그가 탐욕스럽게 쳐다보는 자신의 얼굴에 엄한 표정을 지으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차가운 기둥을 잡고 승강구에 올라 재빨리 객차의 연결 통로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통로에 멈춰 선 채 방금 전 있었던 일을 곰곰이 머릿속에 떠올렸다. 비록 자신의 말도, 그의 말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짧은 순간의 대화로 그들이 무섭도록 가까워졌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에 놀라면서도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곳에 서 있다가 객차 안으로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 처음에 그녀를 괴롭히던 매혹적인 긴장 상태가 되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점점 심해져 그녀가 자기 안에서 지나칠 정도로 팽팽하게 긴장된 그 무엇이 툭 끊어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한 긴장감이나 그녀의 머릿속을 꽉 채운 환상 속에는 불쾌하거나 음울한 것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기쁘고 강렬하고 흥분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새벽녘 안나는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하얗게 빛나고 기차는 빼때려 부르기에 거의 다 온 상태였다. 그러자 집안일, 남편, 아들에 대한 생각과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 동안 부딪히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애워쌌다. 기차가 페테르부르크 역에 정차하여 그녀가 객차 밖으로 나온 순간 가장 먼저 그녀의 주위를 끈 얼굴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아, 어쩜 저의 귀는 어째서 저렇게 생긴 걸까? 그녀는 차갑고 당당한 그의 모습, 특히 지금 자신에게 충격을 준 귀의 연골, 둥근 모자의 가장자리를 떠받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귀의 연골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를 발견한 그는 버릇대로 입술을 다문 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지친 듯한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를 맞으러 다가봤다. 그의 완강하고 필요한 시선과 부딪힌 순간 어떤 불쾌한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조이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다른 모습을 기대하기라도 한 듯. 특히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를 만난 순간 스스로에게 느낀 불만이었다. 그러한 감정은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느껴온 감정으로 위선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남편과의 관계에서 종종 경험하곤 했다. 그녀는 예전엔 이러한 감정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지금은 분명하고 고통스럽게 의식하고 있었다. 자, 보다시피 다정한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것처럼 다정한 남편이 당신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어. 그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그녀를 대할 때마다 거의 늘 이런 말투를 사용했다. 특히 지금의 말투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롱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말투였다. 세료자는 건강해요? 그녀가 물었다. 이것이 나의 열정에 대한 보상의 전부인가? 건강해. 건강하고 말고. 31. 브론스키는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좌석에 앉은 채 정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도 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흘기거리기도 했다. 예전에 그가 특유의 흔들림 없는 침착한 태도로 타인을 놀라게 하고 흥분시키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훨씬 더 오만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사물을 대하듯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지방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신경질적인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브론스키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브론스키를 정오하고 있었다. 청년은 브론스키에게 자기가 사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자 그에게 담뱃불을 빌리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하고 심지어 그를 쿡쿡 찌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여전히 그를 등불 보듯 바라보았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압도된 채 자신이 침착함을 잃고 있다고 느끼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브론스키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짜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안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불러일으킨 인상이 행복과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는 알지 못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그의 모든 힘이 하나로 모여 무서운 에너지를 발산하며 하나의 행복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 때문에 그는 행복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것, 자신이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제 자신은 그녀를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삶의 모든 행복과 삶의 유일한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다. 그가 젤테르 광천수를 마시려고, 이건 프로에센의 젤테르산 광천수라고 하는 유명한 물이라고 하네요. 그가 젤테르 광천수를 마시려고 볼로그의 역에서 내렸다가 안나를 보았을 때 무심결에 튀어나온 그의 첫마디는 그의 생각을 그녀에게 말해버렸다. 그는 그녀에게 속마음을 고백한 것이 기뻤고 그녀가 이제 그의 마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 기뻤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웠다. 객차로 돌아온 그는 그녀를 만났을 때의 모든 정황과 그녀가 한 모든 말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다. 그의 상상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광경들이 떠오르자 그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페테르부르크 역에 도착하여 객차에서 내렸을 때 그는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차가운 물을 채운 욕조에서 막 빠져나온 듯 생기 넘친 상쾌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온 객차 옆에 서서 그녀가 나오길 기다렸다. 한 번 더 봐야겠어.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걸음걸이와 그녀의 얼굴을 봐야지. 그녀가 내게 말을 건넬지도 몰라. 어쩌면 고개를 돌려 날 바라보고는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녀를 발견하기도 전에 그는 역장의 군중들 틈으로 그녀의 남편을 정중히 안내하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 그렇지, 남편. 브론스키는 지금에서 비로소 그녀가 남편이라는 인물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남편의 머리, 어깨, 검은 바지에 감싸인 다리를 본 후에야 비로소 그는 남편의 존재를 확연히 느끼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남편이 자신의 소유물을 대하듯 편안하게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을 보자 그의 존재를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페테르부르크 사람다운 생기 있는 얼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네바강의 연수와 페테르부르크의 짭조름한 공기가 혈색을 좋게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페테르부르크 사람다운 생기 있는 얼굴, 엄격하고 자신만만한 모습, 둥근 모자와 약간 굽은 등, 이런 모습의 알렉산드로비치를 본 후 브론스키는 그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고 불쾌한 감정마저 느꼈다. 그것은 갈증으로 괴로워하다가 가까스로 샘에 이른 사람이 샘 속에서 개나 양 혹은 돼지를 발견했을 때, 또한 이 가축이 샘물을 마시고 물을 더럽힌 것을 알게 됐을 때 느꼈음직한 감정이었다. 브론스키는 골반 전체와 둔한 다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걷는 알렉산드로비치의 걸음걸이에서 특히 모욕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할 권리를 오직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에게 육체적인 생동감을 주었으며 그의 영혼을 자극하고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했다. 그는 2등 칸에서 달려온 독일인 하인에게 짐을 가져가라고 지시한 후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남편과 아내의 첫 만남을 지켜보다가 사랑에 빠진 남자의 예리함으로 그녀가 남편에게 말할 때 묻어나는 다소 억눌린 듯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아니야,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아니, 사랑할 수도 없어.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단정했다. 브론스키가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그녀는 그의 접근을 눈치채고 주위를 살피다 그를 발견하고는 다시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것을 알아채고 몹시 기뻐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브론스키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인사를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든 말든 그를 알아보든 말든 좋을 대로 하라는 투의 태도를 취했다. 아주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때로는 미소에서 때로는 눈동자에서 빛나던 그 생기의 유의도 그녀의 얼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한순간 무언가 반짝였다. 그 불꽃은 금방 꺼지고 말았지만 그는 그 순간을 맛본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는 남편이 브론스키를 아는지 확인하려고 남편을 쳐다보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불만스럽게 브론스키를 바라보며 무심한 태도로 그가 누구인지 떠올리고 있었다. 브론스키의 침착함과 자신만만함이 마치 돌에 부딪힌 큰 낫처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차가운 자신감과 충돌했다. 브론스키 백작이에요. 안나가 말했다. 아, 우린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손을 내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어머니와 갔다가 아들과 돌아오는군. 그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루브를 내기라도 하듯 또박또박 발음하며 말했다.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가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익살스러운 말투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다. 어땠어? 모스크바에서 작별을 나눌 때 눈물께나 흘렸겠군. 그는 이처럼 아내에게 몸을 돌리면서 브론스키에게 아내와 둘만 있고 싶다는 뜻을 넌지시 알리고 브론스키를 돌아보며 모자에 손을 댔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를 돌아보았다. 댁을 방문할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찌릿하는 눈길로 브론스키를 바라보았다. 대단히 기쁘군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집은 월요일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브론스키를 물러나게 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30분 정도 짬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렇게 당신을 마중하러 나와 당신에게 나의 다정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말이야. 그는 여전히 농담조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다정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군요. 내가 높이 평가하도록 말이죠. 그녀는 똑같이 농담조로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뒤따라오는 블론스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람?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가 없는 동안 세료자가 어떻게 지냈는지 남편에게 묻기 시작했다. 아, 아주 잘 지냈지. 마리에트의 말로는 그 애가 아주 즐겁게 잘 지냈다고 하더군. 그리고 당신에겐 슬픈 얘기겠지만 당신 남편만큼 그렇게 당신을 그리워하진 않던걸.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해야겠군. 고맙소 나의 벗이여. 하루 일찍 와줘서 고맙구려. 우리의 사랑스러운 사모바르가 기뻐하겠어. 관로 속의 사모바르란 그가 유명한 백작 부인 리디아 이바노브나에게 붙인 별명으로 늘 매사에 흥분하고 격분하는 성격을 빗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녀가 당신에 대해 여러 번 물었어. 있잖아. 감히 충고하자면 오늘이라도 그녀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그녀는 정말이지 온갖 일에 마음 아파하니까 말이야. 지금도 그녀는 자신의 골칫거리를 제쳐두고 오볼론스키 부부를 화해시키는 문제로 근심에 빠져 있다니까.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안나의 남편의 친구이자 페테르부르크 사교계에 속한 한 모임의 중심 인물이었다. 안나는 남편을 통해 그 모임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엇이든 상세하게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잖아. 나의 벗이여. 피곤하지 않으면 한번 찾아가 보구려. 콘드라치가 당신에게 마차를 내어줄 거야. 그럼 난 위원회에 가야겠어. 이제는 혼자 식사하지 않아도 되겠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계속 말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농담조의 말투는 아니었다. 당신은 믿지 않겠지 내가 얼마나 익숙해지고 말았는지.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더니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카레타에 태웠다.
32. 집에서 안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아들이었다. 아이는 가정교사의 고함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벅찬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엄마, 엄마! 그녀 앞까지 달려온 아이는 그녀의 목에 매달렸다.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라고. 아이는 가정교사에게 소리쳤다. 난 벌써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도 남편과 다름없이 안나의 마음속에 환멸과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실제 모습보다 더 멋진 아들을 상상했던 것이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아들에게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현실로 내려와야만 했다. 하지만 금발의 곱슬머리, 하늘색 눈동자, 긴 양말을 팽팽하게 당겨 신은 균형 잡힌 통통한 다리 등 지금의 아들 모습도 무척 귀엽고 매력적이었다. 안나는 아들이 가까이 다가와 안길 때의 촉감에서 육체적인 쾌락에 가까운 즐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천진난만하고 남을 쉽게 믿는 듯한 사랑스러운 눈빛을 대하면서 그리고 아이의 순진한 질문을 들으면서 정신적인 평온마저 느꼈다. 안나는 돌리의 아이들이 보낸 선물을 꺼내면서 아들에게 모스코바의 타냐라는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타냐라는 아이가 책도 무척 잘 읽고 심지어 다른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럼 내가 그 애보다 못한 거예요? 세로자가 물었다. 엄마에게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최고야. 나도 알아요. 세로자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안나가 미처 커피를 마실 새도 없이 하인이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방문을 알렸다.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키가 크고 뚱뚱한 여성으로 얼굴은 누렇게 병색을 띄었지만 생각에 잠긴 듯한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무척 아름다웠다. 안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 안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모든 결점을 보아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의 벗이여 어떻게 됐나요? 올리브 나뭇가지를 들고 왔나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방으로 들어오기가 무섭게 이렇게 물었다. 네, 그 일은 모두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큰일은 아니었답니다. 안나가 말했다. 우리 베일 소스가 너무 완고한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자기와 관계없는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녀의 흥미를 끄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 그녀는 안나의 말을 가로채었다. 그래요. 슬픔과 악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오늘은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왜요? 안나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진리를 위한 헛된 투쟁을 지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고 말아요. 자매회의 일은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이 자매회는 박애적 종교적 애국적인 성격을 띤 단체라고 하네요. 자매의 일은 순조롭게 잘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신사들과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운명에 굴복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은 신념에만 매달린 나머지 신념을 왜곡하고는 이제 와서 너무 조급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그것을 논의하고 있어요. 당신의 남편을 포함해 두세 사람 정도만 이 일의 의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이 일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이에요. 어제 프라부진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프라부진은 외국에 사는 범슬라브주의자였다.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백작 부인은 교회의 통합이라는 대의를 가로막는 관계와 불쾌한 일들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는 어느 단체의 회의와 슬라브위원회에 참석한 일이 남았다며 서둘러 돌아가 버렸다. 이 모든 일은 전에도 있었잖아. 그런데 난 어째서 예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안나는 혼자 말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오늘 유난히 짜증을 부린 걸까? 사실 우스워. 그녀의 목적은 선행이고 그녀는 그리스도교 신자잖아. 그런데 늘 화만 내. 게다가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적이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교 정신과 선행을 위협하는 적이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돌아간 뒤 안나의 친구인 국장 부인이 찾아와서 베테르 부르크의 모든 소식을 들려주었다. 3시가 되자 그녀는 만찬에 오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관청에 있었다. 혼자 남은 안나는 만찬 전까지 아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있기도 하고 자기의 물건을 정리하기도 하고 테이블 위에 쌓인 쪽지와 편지를 읽거나 그에 대한 답장을 쓰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여행하는 동안 느낀 원인 모를 수치심과 흥분은 완전히 사라졌다. 익숙한 생활 조건 속에서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견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느꼈다. 그녀는 어제의 자신의 상태를 떠올리며 놀라움을 느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별일 아니잖아. 브론스키가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그건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인걸? 게다가 난 응당해야 할 대답을 했잖아. 그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자 별일 아닌 일을 중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야. 그녀는 베테르부르크에서 남편의 젊은 부하 직원이 그녀에게 고백에 가까운 말을 하여 남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일을 떠올렸다. 그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여자들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녀의 기질을 전적으로 믿기에 결코 그녀와 자신을 질투 때문에 비천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 그래, 다행히 이야기할 만한 것도 없잖아.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33.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4시에 관청에서 돌아왔다.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는 아내의 방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 들어가 자신을 기다리는 청혼자들을 접견하고 지배인이 들고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해야 했다. 만찬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날 온 손님은 알렉산드로비치의 연로한 사촌 누이, 국장 부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추천으로 관청에서 근무하게 된 청년이었다. 안나는 손님을 상대하러 응접실로 나왔다. 정각 5시, 표트르 대제 청동시계가 괴종을 5번 치기 전에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하얀 넥타이를 메고 플로코트에 별 모양의 훈장을 2개 달았다. 식사 후 곧 나가봐야 했기 때문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생활은 분 단위로 계획이 잡혀 있었다.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그는 지극히 엄격한 정확성을 고수했다. 서두르지 말고 쉬지 말고는 그의 좌우명이었다. 그는 이마를 닦으며 홀에 들어와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자리에 앉았다. 아, 나의 고독한 생활도 끝이 났군.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혼자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던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아내와 모스코바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냉소를 흘리며 스테판 아르가지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대화는 주로 공통의 화제, 즉 베테르부르크의 관청과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식사 후 그는 손님들과 30분가량 시간을 보내고 다시 미소 띤 얼굴로 아내의 손을 잡고는 회의에 참석하러 떠났다. 그날 안나는 그녀의 도착을 알고 그녀를 야외에 초대한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에게도 가지 않고 그날 밤 특별석을 예약해둔 극장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가 가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맡긴 옷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안나는 손님이 돌아간 후 몸치장을 하려다 기분이 몹시 상했다. 대체로 그다지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맵시 있게 옷을 입는 안나는 모스코바로 떠나기 전에 옷 3벌을 고쳐달라고 재봉사에게 맡겼다. 옷은 이미 사흘 전에 원래의 모양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말끔하게 고쳐져 있어야 했다. 그런데 옷 2벌은 전혀 손도 안 댄 것 같았고 한 벌은 안나가 원한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하러 온 재봉사는 자기가 고쳐놓은 모양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안나는 나중에 떠올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심하게 화를 내고 말았다. 그녀는 마음을 완전히 진정시키기 위해 아이 방으로 가서 저녁 내내 아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직접 아들을 재우고 성우를 그어주고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이날 밤을 이렇게 멋지게 보낸 것이 기뻤다. 그녀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차를 타고 오는 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되던 모든 것이 사교계의 흔하고 하찮은 일화일 뿐이며 자신이 그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안나는 영국 소설을 들고 난로가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9시 30분 정각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그가 방으로 들어왔다. 드디어 왔군요.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에 입 맞추고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았다. 당신의 여행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나 보군?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네, 대성공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며 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처음부터 들려주었다. 그녀는 먼저 브론스카야 백작 부인과의 여행, 도착, 철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처음엔 오빠에게, 나중엔 돌리에게 느꼈던 연민의 감정을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군. 비록 당신의 오빠이긴 하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친척 관계조차 자신이 솔직한 견해를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그런 성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좋아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고 당신이 이렇게 돌아와서 기뻐.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참, 내가 의회에서 통과시킨 새 법령에 대해 그곳에서는 뭐라고들 하나? 안나는 그 법령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자신이 그처럼 쉽게 잊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쪽과 달리 여기서는 큰 소동을 일으켰지.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 문제에 대해 자신을 흡족하게 한 일들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화제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법령을 통과시킬 때 자신에게 쏟아진 우레와 같은 갈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로 기뻤어.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이성적이고 견실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니까. 크림 바른 빵을 곁들여 두 번째 찻잔을 비운 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다. 그런데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 보군? 지루하지 않았어?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따라 일어나서 호를 지나 서재까지 그와 동행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난 요즘 이 책을 읽고 있어. 아주 훌륭한 책이야. 이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보를레르의 악의 꽃을 포함해 그 당시 프랑스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 것인데요.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 에서 동시대의 새로운 예술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아주 훌륭한 책이야. 안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보고 미소 지을 때처럼 빙긋 웃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팔짱을 끼고 그를 서재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녀는 밤마다 책을 읽는 그의 습관, 필수적인 일과가 되다시피 한 그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관청 근무에 거의 모든 시간을 빼앗기면서도 지식의 분야에 나타난 훌륭한 책들을 모두 탐독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끄는 책이 사실 정치, 철학, 신학에 관한 책이라는 것, 예술은 그의 기질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혹은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그가 이 분야에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섭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알렉산드로비치가 정치, 철학, 신학의 영역에서는 의혹을 품거나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예술과 시, 특히 음악의 문제, 그는 음악에 대해서는 이해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음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명확하고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와 라파엘로와 베토벤에 대해 시와 음악의 새로운 유파에 대해 즐겨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너무나 선명한 논리에 따라 분류되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녀는 서재의 문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곳에는 이미 그를 위하여 갓을 씌운 촛불과 물병이 안락의자 옆에 준비되어 있었다. 난 모스크바에 보낼 편지를 쓸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야. 정직하고 선량하고 자신의 분야에서도 뛰어나지.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마치 남편을 비난하며 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남편을 옹호하려는 듯. 하지만 그의 귀는 왜 저렇게 이상할 정도로 툭 튀어나온 거야? 아니면 이발을 내서 그런가? 12시 정각. 안나가 아직 책상 앞에 앉아 돌리에게 보낼 편지를 마무리하는 동안 슬리퍼 끄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더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시간이 됐어, 시간이. 그는 특별한 미소를 지으며 침실로 갔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가 내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본 거지? 안나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바라보던 브론스키의 시선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옷을 벗고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와 미소에서 뿜어져 나오던 생기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지금은 그녀 안에 불꽃이 꺼져버렸거나 어딘가 멀리 숨은 것처럼 보였다. 일부 마지막 글입니다. 34. 브론스키는 페테르부르크를 떠날 때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자신의 큰 아파트를 그의 친구이자 가장 좋아하는 동료인 페트리츠키에게 맡겼다.
페트리츠키는 젊은 육군 중위로서 그다지 가문도 좋지 않은 데다 부유하기는커녕 여기저기에 빚을 지고 있었다. 밤에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고 온갖 우스꽝스럽고 너절한 일로 영창에 들어가기 일쑤였지만 동료들과 상관에게 사랑을 받았다. 정오 무렵 브론스키는 기차역에서 마차를 타고 자기 아파트로 돌아오다 현관에서 눈에 익은 상마차를 보았다. 배를 울리자 집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프랑스어로 제잘되는 여자 목소리와 페트리츠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악당 녀석이 왔거든 들여보내지 마. 브론스키는 당번병에게 자기가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첫 번째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페트리츠키의 여자친구인 실톤 남작 부인은 연보랏빛 채틴 드레스를 입고 금발에 장밋빛 뺨을 한 조그만 얼굴을 빛내며 카나리아처럼 방 안 전체를 파리 토박이 말투로 채우면서 둥근 테이블 앞에 앉아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외투를 입은 페트리츠키와 정복 차림의 기병대위 카메롭스키는 이제 막 근무지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들은 실톤 남작 부인 주위에 앉아 있었다. 브라보 브론스키. 페트리츠키는 벌떡 일어나 의자를 들그덕거리며 외쳤다. 주인이 오셨군. 남작 부인, 이 사람에게 새로 끓인 커피 한 잔 줘요. 정말 뜻밖인데? 서재의 새 장식이 자네에게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그가 남작 부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지? 그럼. 브론스키가 쾌활하게 웃으면서 남작 부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물론이지. 우린 오랜 친구야.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군요. 남작 부인이 말했다. 그럼 난 빨리 자리를 피해드려야겠네요. 아, 내가 방해가 된다면 지금 당장 떠나겠어요. 당신이 계신 곳이 당신의 집입니다. 남작 부인. 브론스키가 말했다. 잘 있었나 카메롭스키? 그는 이렇게 덧붙이면서 카메롭스키와 싸늘한 악수를 나누었다. 당신은 이렇게 멋진 말을 절대로 못할 거예요. 남작 부인이 페트리츠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니 어째서요? 식사 후에 나도 그에 못지않은 말을 해주죠. 식사 후에는 소용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내가 커피를 줄 테니 어서 씻고 옷을 갈아입어요. 남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테이블 앞에 앉아 새 커피포트의 나사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피에르, 커피 갖다 줘요. 그녀가 페트리츠키를 향해 말했다. 그녀는 그를 페트리츠키라는 성에서 딴 피에르라는 이름을 부르며 자기와 그의 관계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커피를 좀 더 넣어야겠어요. 커피를 망치겠군요. 아니요, 망치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은요? 남작 부인은 벼랑간 브론스키와 동료의 대화에 끼어들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결혼시켰잖아요. 아니요, 남작 부인. 난 집시로 태어나 집시로 죽을 겁니다. 그럼 더 좋죠. 더 좋고 말고요. 자, 손을 주세요. 남작 부인은 브론스키를 놓아주지 않은 채 그에게 농담을 섞어가며 자신의 최근 계획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그란 그녀의 남편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요. 당신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줄 건가요? 카메롭스키, 커피를 좀 봐줘요. 끓어 넘쳤잖아요. 내가 바쁜 게 안 보여요? 난 소송을 원해요. 나에게도 내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부정한 아내일 것 같다니. 당신이라면 그런 어리석은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그는 그것을 핑계로 내 영지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브론스키는 이 예쁘장한 여자의 명랑한 수다를 즐겁게 들으면서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도 하고 반농담조로 조언을 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이런 부류의 여자들을 대할 때 흔히 취하던 태도를 보였다. 베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세계는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그야말로 저급하기 짝이 없는 부류였다. 저속하고 어리석고 무엇보다 우스꽝스러운 이 인간들은 일부 일처제를 신봉했고 처녀는 순결해야 한다는 둥, 여자는 모름지기 수줍어할 줄 알아야 한다는 둥,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자제력이 있으며 의연해야 한다는 둥, 자식을 키우고 자신의 노동으로 빵을 벌고 남에게 진빚은 갚아야 한다는 둥, 그와 비슷한 온갖 어리석은 것들을 믿었다. 그 사람들은 구태의연하고 우스꽝스러운 부류였다. 하지만 진짜 인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부류가 있었다. 브론스키 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 부류에 속했다. 이 무리에 속하려면 무엇보다 우아하고 아름답고 너그럽고 대담하고 쾌활해야 하며 얼굴을 붉히지 않고서 모든 정욕에 몸을 맡길 줄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이라야 했다.
브론스키는 모스크바에서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인상을 안고 온 직후라 처음에만 놀랐을 뿐 낡은 슬리퍼에 발을 밀어넣듯 곧 예전의 즐겁고 유쾌한 세계로 들어갔다. 커피는 제대로 끓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튀고 끓어넘쳐 때마침 필요하던 효과를 자아냈다. 즉 소란과 웃음의 동기를 제공하고 값비싼 양탄자와 남작 부인의 드레스를 더럽혔던 것이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씻지 않을 테고 고상한 사람의 가장 큰 죄인 불결이 내 양심을 끄림칙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충고는 그의 목에 칼을 대라는 말이죠. 반드시. 그리고 당신의 작은 손을 그의 입술에 가까이 가져가요. 그가 당신의 작은 손에 키스할 테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될 겁니다.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그럼 오늘 밤 프랑스 극장에서 봐요. 그는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카메롭스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브론스키는 그가 미처 집을 나서기도 전에 그와 악수를 나누고는 화장실로 가버렸다. 그가 씻는 동안 페트리츠키는 브론스키가 집을 떠난 후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그에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버지는 돈을 주거나 빚을 갚아주려 하지 않았다. 한 재봉사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 했고 다른 재봉사도 그를 반드시 감옥에 쳐넣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연대장은 이런 추문이 그치지 않으면 그를 부대에서 쫓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남작 부인에게 진절머리를 냈는데 특히 그녀가 걸핏하면 돈을 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블론스키에게 보여줄 여자가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절세의 미인인데다 매혹적이고 동양적이며 단정한 분위기를 갖춘 한마디로 알잖아 노예소녀 레베카 스타일이었다. 이건 샘족 유형의 미인인데 19세기의 러시아에서 고전적인 유형의 미인 대신 큰 인기를 누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잖아 노예소녀 레베카 스타일이었다. 또 어제는 베르코 쇼프와 서로 욕설을 퍼붓고 싸웠다. 베르코 쇼프는 결투 이 표현을 보내려 했지만 물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대체로 모든 것이 멋지고 대단히 유쾌했다. 페트리츠키는 동료를 자신의 세세한 상황으로 깊숙이 끌어들이지 않고 온갖 흥미진진한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3년째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의 너무나 익숙한 가구들 틈에서 그만큼이나 익숙한 페트리츠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브론스키는 익숙하고 아무 걱정 없는 페테르부르크의 생활로 돌아왔다는 쾌감을 맛보았다. 그럴 리가. 그는 건장한 붉은 목에 물을 뿌리던 세면대의 페달을 놓치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럴 리 없어. 그를 로라가 페르친코프를 차버리고 밀레예프 사귄다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외쳤다. 그놈은 지금도 여전히 멍청하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나? 참 부즐루코프는 어때? 아, 부즐루코프에게도 일이 있었지. 대단했어. 페트리츠키가 소리쳤다. 그 녀석은 무도회라면 사족을 못 쓰잖아. 특히 궁정 무도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그런데 녀석이 신형 군모를 쓰고 큰 무도회에 갔지 뭐야. 자네 신형 군모를 본 적이 있나? 정말 좋아. 훨씬 가볍고. 녀석이 거기에 서 있는데 아니 자네 듣고 있는 거야? 그럼 듣고 있어. 브론스키는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대답했다. 대공비가 어느 대사와 그곳을 지나갔어. 녀석 재수도 없지. 하필이면 두 사람의 화제가 신형 군모로 옮겨간 거야. 대공비는 대사에게 신형 군모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거기에 서 있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를 본 거지. 갈로 속에 페트리츠키는 부즐로코프가 군모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을 흉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친구를 본 거지. 대공비는 군모를 잠시 보여달라고 부탁했어. 녀석은 군모를 내놓지 않았고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그에게 눈짓을 하고 고개를 까딱이고 얼굴을 찡겨려 보였지. 어서 건네드려. 그는 군모를 건네지 않았어. 그만 얼어버리고 만 거지. 상상해봐. 그러자 그 남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사람이 부즐로코프의 군모를 벗기려 했는데 그래도 주지 않은 거야. 결국 그 남자가 군모를 강제로 벗겨 대공비에게 드렸지. 이것이 신형 군모예요. 대공비가 대사에게 말했어. 그러고는 군모를 뒤집었는데 자네가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벼랑간 쿵 소리가 났지. 배가 떨어지고 단과가 떨어지고 단과는 2푼트나 됐어. 1푼트가 그 0.4kg이라고 하네요. 단과는 2푼트나 됐어. 모자 속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있었구만. 녀석이 군모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
귀여운 녀석이야. 브론스키는 배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웃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군모가 떠오를 때마다 튼튼하고 가지런한 이를 드러내며 건강한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새로운 소식을 보고 모두 들은 후 브론스키는 하인의 시중을 받아 군복을 입고 연대에 보고하러 나갔다. 보고가 끝나면 형을 만나보고 다음에 베스에게 들렀다가 몇 군데 방문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카레니나를 만날 수 있을 만한 사교교에 드나들기 위한 준비였다. 베테르부르크에서의 생활이 늘 그렇듯 그는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집을 나섰다. 예, 이렇게 34편으로 구성된 일부를 모두 읽었습니다.